세 번째 노트, 클래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클래스는 객체들이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언어로 정의하는 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클래스를 정의하게 되면 우리가 사용하는 int와 같은 새로운 타입을 정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타입은 보통 그 타입의 데이터 가질 수 있는 값들의 집합인 도메인과 타입에 적용할 수 있는 연산들에 의해서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클래스에서 타입,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라는 것은 그 객체의 상태, 가질 수 있는 상태가 어떤 종류들이 있냐, 그걸 나타낼 거고, 그 다음에 연산들은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하기 전에 이 클래스 객체가 유지해야 되는 상태가 무엇이고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지 또 어떤 다른 클래스와 사교육 작용하는지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상태가 필요한지 알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지 결정해야 되는데 복잡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유지해야 된다면은 자료 구조에 대한 개념이 필요할 수 있어요. 어떤 행위가 필요한지 알면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지 결정해야 되는데 이 구현이 이제 알고리즘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2학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은 여러분들이 언어 배웠고 자료 구조 배우고 알고리즘 배우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공학 배우면 다 배운 거예요. 기본적인 것. 개발과 관련돼서.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하고 싶은 분야에 필요한 또 부가적인 기술들을 배워야 되는 거가 있고 또 기본적인 컴퓨터와 관련된 어떤 지식, OS, 컴퓨터 구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선택을 해서 배우시면 되겠고 이 행위를 구현할 때에는 이 알고리즘도 중요할 수 있는데 예외 처리 등 강건한 코드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경우에 해야 되는 일도 중요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상적인 해야 될 일은 되게 단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그 함수가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그 함수에서 필요로 한 다양한 예외 처리들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를 우리가 한 프로그램 만들 때 어떤 클래스들을 만들지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어떤 클래스를 만들지 어떻게 결정하냐? 한 가지 방법은 동사 명사 분석이에요. 동사 명사 분석. 그럼 동사 명사 분석을 어떻게 하냐? 보통은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기 전에 뭘 하냐면 문제 정의도 하고 분석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문서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그 문서에 있는 뭘 분석하는 거예요? 문장들에 있는 동사와 명사를 분석하게 됩니다. 거기에 있는 명사가 뭐가 나타났으면 그 명사들은 클래스나 클래스의 멤버 변수가 될 수 있고 동사들은 클래스의 메소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한 어떤 자료들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클래스, 그 클래스가 유지해야 되는 멤버들, 또 그 클래스가 제공해야 되는 행위들, 기능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해볼 수 있고 보통은 요즘은 전체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데 부분적으로 분석해서 부분적인 문서화를 하고 부분적인 구현을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큰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절대 어떤 개발 방법을 쓰더라도 제가 하듯이 컴퓨터 켜고 코딩부터 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생각을 해서 정리를 좀 한 다음에 문서화를 대충 만들어 놓고 구현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습관은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클래스는 종류를 좀 살펴보면 대부분은 단일 개념을 나타내는 클래스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수학적인 개념들, 뭐 포인트, 렉탱글, 원, 타원, 뭐 이게 삼각형, 뭐 이런 거일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모델링하는 실제 세계에 있는 뭐 은행 계좌라든지 강아지라든지 학생이라든지 교수라든지 뭐 이런 거, 과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자료 구조와 같은 프로그래밍 개념일 수도 있어요. 스택, 큐, 뭐 이런 것들도 클래스로 모델링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어떤 단일 개념은 아닌데 어떤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함수를 하나 만들어도 될 것 같은 애들이야. 근데 얘네들은 이 액터들은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는 잘 구현이 안 되는 애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함수들의 행위는 기억을 해야 돼요. 지난번에 뭘 했는지, 어디까지 했는지 이런 거를 기억해야 되는 어떤 기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기능은 인자만 가지고 다 안 돼. 내가 몇 번 지금까지 호출을 5번 했는지 6번 했는지 아니면 어떤 문자를 분석하는데 여기까지 분석했는지 여기까지 분석했는지 알아야 돼. 그래서 뭔가를 기억해야 되면은 그거는 클래스로 만들면 좋아요. 왜? 클래스는 항상 뭘 갖고 있어? 상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캐너, 스트링 토커나이저, 랜덤 이런 것들이 클래스로 구현이 됩니다. 여러분 난수는 왜 클래스 구현되지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난수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시드가 있어요. 초기값. 그 초기값을 통해서 난수를 하나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난수는 이전에 만들었던 난수를 이용해서 또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난수값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이전에 뭘 만드는지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그거를 클래스로 유지하면은 되게 편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게 됩니다. 스캐너 같은 건 입력 처리하는 거니까 파일에서 입력 처리한다. 그럼 뭐가 필요해? 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어디까지 읽었는지를 기억해야 되잖아. 파일을 통째로 한꺼번에 읽는 게 아니라 보통 파일은 줄 단위로 읽든지 뭐 바이트 단위로 읽든지 읽어요. 어디까지? 파일 끝까지 읽죠. 그러면 현재 어디까지 읽었는지 그 파일 포인터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그런 거를 이제 옛날에 함수로 만들었을 텐데 클래스로 만드는 거죠. 상태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객체 제한 클래스다. 그러면 종류 1 아니면 종류 2예요. 근데 자바는 함수만 딸랑 존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 3, 종류 4 같은 것도 자바에서는 이제 클래스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종류 3은 함수만 필요한 건데 함수를 독립적으로 자바에서 존재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떤 클래스에 정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얘는 특별한 클래스에 들어갈 일은 아니야. 뭐 뱅크 어카운트에 들어가야 된다든지 스캐너에 들어간다든지 해야 되는 애는 아니야. 그러면 그런 애들을 유사한 비싼 애들, 비싼 것들 하는 애들 모아서 유틸리티 클래스라는 걸 만들게 돼요. 그럼 유틸리티 클래스 안에는 정의된 메소드는 다 무슨 메소드? 스태틱 메소드가 돼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함수만 필요한 건데 요 함수 하나당마다 클래스 하나 만들 수는 없으니까 매스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이 안에다가 스태틱 메소드를 쫙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메소드 부르려면 항상 어떻게 불러야 돼? mass.sin, mass.cosine, mass.tangent, mass.sqrt, mass.pow, mass.abs, mass.min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클래스들을 유틸리티 클래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틸리티 클래스는 객체 지향에서 말하는 클래스는 아니고, 그러니까 객체 지향이 말하는 클래스란 뭐가 있어야 돼?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행위들이 상태에 의존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상태를 안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객체를 생성할 필요도 없는 애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메인만 딸랑 포함되는 클래스도 있어요. 왜? 메인이 없으면 뭘 못해? 프로그램 실행을 못해요. 그래서 뭔가를 실행하려면 시작점이 필요하고 그 시작점은 메인이 돼요. 그럼 메인을 어디다 넣을까? 다 넣을 수 있는데 보통 하나 응용 만들 때는 메인만 하나 가지고 있는 시작점 클래스 하나 만들게 돼요. 메인만 하나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는 그 메인에서 중요한 객체들을 순서대로 만들겠죠. 그래서 메인만, 스태틱 메소드 메인만 하나 갖고 있는 클래스는 걔도 객체 지향에서 클래스는 아니죠. 상태를 안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클래스들이 이제 만들게 됩니다. 좋은 클래스의 특성. 특정 객체는 하나의 책임만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단일 책임. 얘는 할 일이 한 가지여야 돼. 근데 할 일이 한 가지라는 거는 조금 모호할 수 있는데 한 가지 개념이어야 돼. 여러 가지 개념이 짬뽕 되면 안 돼요. 강아지면 강아지지. 강아지 고양이를 합쳐서 하나를 모델링한다. 좀 이상한 거죠. 하나의 개념. 그래서 클래스의 크기는 작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클래스 크기가 작다는 거는 뭘로 주로 판단하냐? 멤버 변수의 수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클래스를 만들 때 멤버 변수가 너무 많다. 내가 정해야 될 멤버 변수가 많다. 그러면은 쪼갤 수 없을까? 얘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이름이 간결하게 정의돼야 돼요. 클래스 이름을 지르는데 이름 짓기가 애매모호해요. 그러면 너무 복잡할 수가 있어요. 간단한 것들은 그냥 떠올라야 돼요. The, student, teacher, professor, 그냥 desk, window. 이게 딱딱 뭔지 명확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름 지는데 얘는 뭘로 이름 짓지? 이게부터 고민이 되면 뭔가가 단일 개념이 아닌 거를 내가 뭔가 모델링 하는 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래스 하나 만들려고 생각했는데 얘는 이름이 뭐지? 어떤 이름을 줘야 되겠지? 하는데 이름이 잘 생각 안 나. 아니면 이름이 짓는 게 되게 복잡해져. 얘를 잘 나타내려면. 그러면 클래스 설계가 잘못된 거일 수 있어요. 멤버 변수 너무 많다. 잘못된 거일 수 있습니다. 뒤에 또 나오니까.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높은 응집성, 낮은 결합성이라는 얘기를 옛날부터 해요. 그래서 모듈은 높은 응집성을 가져야 되고 낮은 결합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 옛날 C 프로그램 할 때는 거기서 말하는 모듈은 뭐야? C 프로그램에서 모듈이라는 건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C 언어에서는 높은 응집성을 가져야 되고 낮은 결합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함수는 하나 일만 해야 되겠고 그것과 의존하는 다른 함수가 적어야 되는 거지. 근데 객체 지향에서는 이제 모듈이 좀 커졌어요. 클래스 단위가 하나의 모듈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클래스는 응집성이 높아야 되고 결합성은 낮아야 돼요. 그래서 응집성이 높다는 것은 단일 개념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고 결합성은 한 클래스가 의존하는 다른 클래스의 수는 적어야 된다. 작을수록 좋다. 그리고 관계를 맺더라도 느슨하게 연결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느슨하게. 요 느슨하게 연결에 대해서는 4장에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잘못 선택된 클래스. 함수 하나만 갖고 있는 클래스. 아니면 작성의 프로그램을 하나의 클래스로 모델링한다. 이거는 뭔가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구 게임을 이제 다음 숙제 오늘 말고 수요일쯤 좀 더 진도 나가고 이제 내드릴 텐데 지금은 이제 기계적으로 바꿨잖아요. 이제 요 3장을 배우고 나서는 한번 저거를 객체지향 쪽으로 한번 바꿔 보세요. 그러면 클래스를 몇 개 만들어야 될까? 클래스를 몇 개 만들어야 될까? 야구 게임은 클래스를 몇 개 만들어야 될까? 기본적으로 2개는 만드셔야 돼요. 2개. 하나는 야구 게임의 로직과 관련된 걸 만들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 뭘까?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거를 만드실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모델 뷰 컨트롤 그런 개념을 얘기해요. 그래서 뭘 만들지 간에 항상 인터페이스 부분과 프로그램의 주 로직은 떼어내야 돼요. 떼어내서 내가 자바 FX의 GUI 프로그램 만들든지 아니면 콘솔 프로그램 만들든지 기본 로직은 안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시스템 아웃서서 화면에다가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겠고, GUI 하는 거는 이렇게 폼 만들어서 주고받아야 되겠잖아. 이 로직은 안 변해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실제 이제 정의를 해봐야 될 텐데, 멤버 클래스는 객체의 상태를, 객체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고 어떤 행위들을 하는지를 프로그램 언어를 가지고 이제 정의한다고 했어요. 그 틀을. 그래서 객체의 상태는 데이터로 유지가 될 거고, 그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한 뭘 정의해야 돼요? 멤버 변수들을 정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객체 행위는 메소드를, 함수를 정의해서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메소드들은 반드시 객체의 상태를 하나라도 활용해야 돼요. 만약 객체 상태를 하나도 활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함수는 그 클래스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면 그 함수는 일반 함수가 아니라, 일반 메소드가 아니라 뭐예요? 스태틱 메소드일 수는 있어요. 그 클래스와 연결된. 어쨌든 객체 메소드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클래스가 있으면 그 클래스에 대한 객체를 생성하고 호출해야 돼요. 근데 호출하면 이 메소드는 반드시 뭘 이용해야 돼? 객체 상태를 이용해야 돼. 상태를 하나도 이용하지 않는다? 그럼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자만 이용해서 구현 가능한 함수들은 객체 메소드로 만들 필요는 없는데,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 인자들 중에 하나가 중심이 되는 객체자 형태로 모델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문자열에서 인덱스 오브라는 걸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더 객체적 형태죠. 데이터를 중심으로 함수. 실제 요 함수는, 요 기능은 요 인자 가지고 다 만들 수 있죠. 그렇죠? 요 A가 여기에 등장하면 어디 등장하는지 처음에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자만을 이용해서 구현 가능하다고 해서 일반 함수로 꼭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게 가능한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그 인자들 중에 하나가 중심이 돼서 호출한 형태로 모델링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고민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적군 제어를 붙여줘야 되는데, 기본은 모든 거를 다 프라이빗, 그리고 밖에서 필요한 것만 퍼블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멤버 변수 보통 프라이빗, 멤버 메소드는 퍼블릭, 이렇게 되는데, 메소드 중에서도 프라이빗 메소드들도 많이 만들게 돼요. 이 메소드를 만드는데 되게 복잡해. 그래서 내부적으로 얘를 좀 쪼개가지고 여러 함수를 구성했어요. 그러면 그 함수들은 프라이빗이고 얘만 퍼블릭 되는 거예요. 밖에서는 요 안에서 사용되는 요 세부 함수들은 밖에서 쓸 필요가 없죠. 얘만 쓰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메소드라고 해서 무조건 퍼블릭인 건 아니에요. 멤버 변수들도 또 무조건 프라이빗으로 할 건 아닙니다. 멤버 변수 수가 너무 많으면 응집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 변수 수는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여러 개의 멤버 변수가 하나의 정보를 구성하면 이거를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묶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을 모델링해요. 근데 사람 주소가 필요해요. 근데 주소는 내부적으로 국가, 도시, 도로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class, person, string, city,
string 뭐야? country string address street address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우편 번호까지 뭐 많이 있죠. 이렇게 모델링하는 건 좋다 나쁘다? 별로예요. 어떻게 해야 되면 얘네들을 떼내서 클래스 어드레스 이렇게 하고 얘가 이쪽으로 온 다음에 펄슨에는 뭐만 있으면 돼요. 그냥 어드레스 하나만 유지하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얘네들을 여기가 5개가 있는데 여기에 5개를 썼어요. 그러면 또 주소가 필요한데 또 그거 5개 되는 거지. 이렇게 하게 되는 게 훨씬 추상화 관점에 좋죠. 얘는 또 수정할 수도 있잖아. 여기에 뭐 하나 추가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얘는 영향을 안 받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클래스에 필요한 정보인데 여러 개의 정보가 1, 2, 3이 있는데 얘네는 어떤 하나의 정보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따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얘를 뭘로 정의한 다음에 요 세모만 하나 유지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지하는 데이터가 객체 수명 동안 변하는지 아니면 변하지 않는지도 또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수로 모델링해서 얘가 안 변하게끔 한번 설정하고서는 안 변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학생의 입학연도. 그러면 입학연도는 한번 설정되면 안 변한다. 근데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실제. 입학연도는 안 변하는 건데 만약에 실수로 정보를 넣는데 바꿔줘야 돼. 근데 상수를 모델링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되게 골치 아플 수도 있어요. 못 바꾸니까. 그래서 메소드는 객체 현재 상태를 반드시 이용을 해야 되겠고요. 상태를 하나도 안 쓰면 그거는 객체 메소드가 아니게 되겠고요. 뭐 객체 상태와 메소드의 관계를 보면 객체마다 상태가 다를 수 있고 객체 수명 동안 상태가 변경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고요. 메소드의 현재 상태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 상태와 메소드의 관계 한번 보시면 되겠고 메소드의 종류는 크게 생성자, 소멸자, 접근자, 수정자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생성자는 객체를 생성할 때 쓰이는 특별한 메소드가 되겠고 소멸자는 객체가 소멸될 때 사용하는 메소드인데 자바는 소멸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바에는 소멸자라는 게 없어요. C++에 있는데 자바는 소멸자가 없고 접근자는 객체 상태를 수정하지 않는 메소드를 접근자라 그래요. 그리고 수정자는 객체 상태를 변경하는 메소드를 말합니다. 그래서 생성자는 없어요. 메소드의 이름이 클래스 이름과 같으며 정의할 때 반환 타입을 기술하지 않고요. 뭐 생성자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으니까 좀 그때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겠고 접근자 메소드하고 수정자 메소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객체의 상태를 변경하지 않고 상태만 열람한 메소드를 접근자 메소드라고 그러고 항상 반환 타입이 있습니다. 이렇게처럼 string get name, date get birthday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뭐예요? 접근자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객체의 상태는 객체의 메소드를 이용해서 수정을 해야 돼요. 그게 캡슐라이제이션이에요. 근데 요 경우 한번 보세요.
birthday를 받았 다음에 birthday의 set month를 12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의 생년월일이 12월로 바뀌었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렇게 리턴을 하게 되면 얘도 string name, date, birthday 하면 이 두 개는 무슨 타입이에요? 원시 타입이에요? 참조 타입이에요? 요 두 개는 원시 타입, 참조 타입. 원시 타입은 자바에 몇 개 있어? 8개만 있죠. 정수 4개, 부동수 2개, 캐릭터 불련. 그거 아니면 얘네는 다 무슨 타입? 참조 타입이에요. 다른 말로는 객체 타입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반환이 되면 실제 반환되는 건 뭐가 반환돼요? 주소가 반환이 돼요. 그러면 이게 가능한 거죠. 이렇게 되는 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 데이트라는 타입이 이런 set months 같은 수정자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반환하게 되면 문제가 돼요. 그럼 이걸 해결을 어떻게 할까? 해결한 방법 여기 딱 써놨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만약 얘를 이렇게 줬을 때 얘가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얘를 주면 안 되죠. 뭘 줘야 돼? 얘의 복사본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자바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안 배웠지만 클론 해서 보내는 거예요. 반환할 때.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항상 이 접근자 메소드를 만들 때 그 원시 타입 아닌 애들은 다 어떻게 전달된다? 주소로 전달된다. 주소로 전달되는데 얘네들이 수정자 메소드를 갖고 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해결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얘는 문제가 안 돼요. 왜 안 될까? 여기에 string name equal p.get name 했어요. 그래서 얘 이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name 가지고 set character at 이런 게 가능하면 어떻게 돼? 마찬가지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있다 없다? 없어요. 4번은 얘는 불변 객체예요. 그래서 참조 타입인데 불변 객체이면은 이렇게 반환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데이트 같은 경우도 여기에 안 나왔지만 로컬 데이트라고 하는 불변 객체 타입의 날짜 정보도 있어요. 그럼 요거를 여기다 쓰면 얘는 이제 못 바꾸는 거지. 얘를 줘도. 근데 얘가 만약에 이걸 유지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유지해서 이렇게 반환해 줄 수 있는데 이때는 뭘 해줘야 돼?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주의해야 되는지 알겠죠? 객체의 상태는 객체의 매수를 통해서 수정을 해야지 다른 방법으로 수정할 수 있으면은 그거는 인캡슐레이션 하는 것 자체에 위배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근자를 만들 때에 참조 타입을 반환할 수 있는데 이 참조 타입들이 수정자 매수를 갖고 있는 애들이면은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봐라. 인캡슐레이션을 위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주의하셔야 될 거고, 수정자 메소드는 이제 객체를 바꾸는 메소드인데 얘는 아까와 달리 아까 접근자 메소드는 반환 타입이 있다 없다? 늘 반환 타입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요걸 통해서 반환해 주는 거예요. 근데 수정자 메소드는 여길 보이드 쓰고 여기다 이제 뭔가 데이터를 줘서 무슨 요 상태를 바꾸게 됩니다. 요걸 이용해서. 요 받은 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얘는 보이드를 써요. 근데 우리가 가끔 가다가 요거 하고 싶을 때도 있긴 있는데 웬만하면 이렇게 하지 말고
나중에 배우는 예외 처리 기법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가 달라지냐면 int f라는 게 있어요. 그럼 얘는 수정자예요? 뭐 여기 int n이 있다고 칩시다. 수정자예요? 적근자예요? 얘는 적근자예요. 여기 void bar int n 이런 게 있다. 그럼 얘는 보통 수정자예요. 그러니까 반환 타입이 없다라는 건 수정자인 경우가 많아요. 얘는 아닌 거. 얘는 적근자. 그래서 반환 타입만 가지고 우리가 얘가 적근자인지 수정자인지를 구분해 볼 수 있게 프로그램 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자바의 경우에는. 불변객체. 아까 오늘 설명하면서 자바에서 문자열은 스트링은 불변객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불변객체라는 것은 또는 불변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수정자 메소드가 하나도 없는 클래스를 불변 클래스, 그리고 불변 클래스 통해서 만들어진 객체를 불변 객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어떤 변수를 쓸 때도 int n equal 10하고 쭉 쓰면서 n을 5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변수는. 근데 예를 들면 어떤 데이터는 const 여기는 자바는 const가 없으니까 final int max equal 10 하면 이 max 값은 10으로 고정되고 못 바꿔요. 그러니까 원시 타입들도 어떤 거는 상수로 모델링하고 어떤 거는 변수로 모델링하죠. 객체도 마찬가지로 어떤 객체는 초기화된 이후에 상태가 계속 변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객체가 초기화된 이후에 변할 필요가 없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자바는 뭐 이런 식으로 final student 뭐 해가지고 new 해가지고 이 애를 이 상태로 고정시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객체들이 보니까 주로 이런 식으로 상수 형태로 쓰인다. 객체들이. 그러니까 만들어지고 나서는 자체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상태가 변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클래스를 불변 클래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약간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뭐가 좋을까? 얘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 확실하죠. string s s equal apple 하면은 이 s는 apple을 가리키는데 s가 이제 다른 걸 가리키로 바꿀 수 있어도 이 자리 자체에서는 이거를 뭐 p 이렇게 바꿀 수는 없어요. 수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변 클래스가 되면, 불변 객체가 되면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디버깅에도 매우 유리하고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까. 또 효율성도 증가가 됩니다. 불변 객체일 때 여러 가지 필요하면 여러 개를 만들 필요 없이 하나의 객체만 만들고 다 공유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때 무조건적으로 수정자 메소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수정자 메소드가 하나도 없이 제공해도 별로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은 걔를 뭘로 만들어주면 좋아요? 불변 클래스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얘는 언제 값을 가져요? 생성할 때 값을 가지게 되겠고, 뭘 통해서? 생성자를 통해서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그 가진 값을 못 바꾸게 되는 거예요. 바꿀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때 해당 클래스를 불변 클래스로 만들 수는 없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자바에는 스트링도 불변 클래스이고 아까 얘기한 로컬 데이트 같은 것도 불변 클래스예요. 또 많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객체 지향에서 핵심은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하나의 틀로 합쳤다. 그래서 그거를 전문 용어로 캡슐화라 그러고, 이 캡슐화의 핵심이 되는 추가되는 요소는 뭐냐면은 접근 제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캡슐화와 접근 제어를 통해서 강건한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프라이빗 선언한다고 해서 값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조작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age를 퍼블릭 해놓으면 이렇게 접근하기가 편하죠. 이렇게 get age 불러서 접근하는 것보다 s.age 해가지고 데이터를 접근하는 게 프로그래밍 하는 게 훨씬 간결하고 편해요. 근데 이렇게 접근하게 내버려 두면 엉뚱하게 일부러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고의적인 건 아닌데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잘못된 값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잘못된 데이터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요? 오류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얘를 프라이빗에 해놓으면 얘는 이제 이렇게 수정 못하고, 수정하고 싶으면 항상 뭘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set age와 같은 메소드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메소드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이 age라는 값이 엉뚱한 값을 안 가지게끔 요 인자를 잘 검사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이 age라는 값은 절대 0도 안 되고, 요 경우에는 0도 안 될 테고, 음수는 될 수가 없죠. 0과 음수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강건한 거예요. 그게 접근 제어다. 그러니까 접근 제어는 값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조작하는 것을 정해진 방법을 통해서만 조작할 수 있게끔 해서 프로그램의 어떻게 강건성을 높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무 떠들었으니까 프로그래밍을 좀 같이 해봅시다. 이클립스를 좀 띄워보세요. 이클립스를 띄워보세요. 다 띄우셨어요? 은행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은행을. 그래서 이클립스를 띄우고 프로젝트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만들었는데 저는 new java project. 그래서 여기가 자바 12가 요 프로젝트 만들 때 여기가 자바 10이어야 돼요. 그리고 밑에 JRE도 12가 같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프로젝트 이름을 넣고 만들고 나면 요걸 클릭하면 여기에
자바 12가 라이브러리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돼요? 안 되시는 분 손 들어요. 조교 돌아다니면서 안 하시는 분들 혼내주세요. 안 하시는 분들 혼내주시고. 했어요? 자, 그러면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bank account. bank account 만들면 메인 포함하지 마시고요. 만들면 이렇게 public class bank account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져요? 클래스 만드세요. 여기는 프로젝트 이름은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클래스 이름은 마음대로 하시지 마시고 bank account 따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항상 대문자로 시작한다. 단어가 두 개로 만들어진 말이면은 낙타 케이스를 쓴다. 뱅크 어카운트가 하나의 단어인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됐어요? 다른 거 하고 계시면 혼내주시고 잘 모르겠던 분은 손 들어주시면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는 은행은 뭐가 필요하죠? 은행 계좌, 통장. 통장은 보면 소유주 정보, 계좌번호, 뭐 잔액 여러 가지가 필요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잔액만 우선 모델링 해볼게요. 잔액. 잔액은 우리나라 돈 같은 경우에는 정수면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 교재 보는데 그 교재에 뱅크 어카운트 교재가 나오는데 더블로 잔액이 모델링 돼 있다. 그럼 그거는 외국 교재 그냥 뺏긴 사람이야. 달러는 더블로 써요. 근데 우리나라는 더블 쓸 이유는 없어요. 내가 우리나라 그 돈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private int balance 이퀄 0. 멤버 변수는 초기화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초기화하는 것을 무슨 어떻게? 명백한 초기화라 그래요. 그럼 이렇게 안 하고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생성자에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문서화하는 거예요. 모든 계좌는 만들어지면은 잔액이 얼마다? 0이다. 라는 걸 문서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잔액 조회 하는 메소드는 현재 잔액 정보를 알려주면 되죠. 그렇죠? 근데 아까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얘는 수정자예요, 접근자예요? 갭 밸런스. 수정자, 접근자. 접근자죠. 근데 리턴하는 게 뭐예요? 원시 타입이죠. 그렇죠? 원시 타입은 콜 바이 밸류로 리턴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쓸 건 없어요. 근데 언제는 좀 신경 써 주셔야 돼요? 객체들을 반환할 때는 좀 신경 써줄 필요가 있어요. 혹시 인캡슐레이션을 위배될 수 있게 내가 반환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럴 때 이제 해결 방법도 있는데 요거는 뭐야? 원시 타입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죠? 자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어떻게 프로그래밍 하냐면은 TDD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Test Driven Development, TDD, 테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이 테스트 기반 프로그래밍은 뭐부터 짠다? 테스트부터 짜는 거예요.
근데 테스트는 우리가 그냥 일반 프로그래밍으로 짤 수도 있어요. 근데 뭘 이용해서 또 짤 수 있냐면은 테스트 도구, 단위 테스트 도구 가지고도 짤 수 있습니다. 자바에서 쓸 수 있는 이렇게 발음이 헛나오지. 단위 테스트 도구가 뭐가 있냐면은 JUnit라는 게 있어요. JUnit. 그래서 JUnit을 잠깐 소개를 할게요. 여기 보면 new 하면 클래스를 아까 처음에는 클래스를 만들었었죠. 그쵸? 클래스 만들어서 어떤 클래스 만들었어요? 뱅크 어카운트를 만들었었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맨 아래 보면 뭐 있어요? 여기에 자바에 보면 JUnit 테스트 케이스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 요런 게 나와요. 그럼 여기 보면은 JUnit 3, JUnit 4, JUnit Jupyter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JUnit Jupyter라는 게 JUnit 5에 해당돼요. 이왕 배우는 거 5 쓰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기 클릭한 대로 해놓으면 되시고 클래스 이름은 뱅크 어카운트 테스트라고 합시다. 그리고 클래스 언더 테스트는 뱅크 어카운트를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지정해 놓을까? 중요한 건 아닌데. 이렇게 해놓고 피니쉬를 눌러봅시다. 건드릴 거는 이거는 꼭 안 건드려도 돼요. 요것도 쓸 때도 있을 수 있는데 우선은 안 쓰고 이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뱅크 어카운트 테스트 피니쉬. 그러면은 add JUnit 5 library to build test라고 되어 있죠? OK 누르세요. OK 누르면은 여기 밑에 JUnit 5 라이브러리가 추가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안 되면 안 돼요. 안 되면 할 수 없고. 되죠? 안 되신 분. 그러면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세요. 그러면 원래 실패하면 여기가 빨간색이 돼요. 그리고 성공하면 무슨 색깔이 될까? 녹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테스트할 때 색깔을 실패하면 빨간색, 성공하면 녹색 형태로 표시해요. 근데 지금은 코드가 뭐가 돼 있어요? fail 코드만 있죠. 무조건 fail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객체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new bank account 했죠? new bank account? new bank account? 하면은 요 지금 사용한 게 뭐예요? 기본 생성자죠. 그렇죠? 우리가 만든 뱅크 어카운트에는 기본 생성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정의 안 했지만 생성자를 하나도 정의 안 했기 때문에 있죠. 그래서 이건 돼요. 에러가 안 나야 되고. 그 다음에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건 이 코스인가?
이게 원래 없었나? 처음에 어떻게 돼 있어? 잠깐만. 이렇게 되면 add import for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면 통과가 됐어요. 녹색.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요 함수 안에다가 테스트할 것들을 코딩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테스트라고 이름 썼는데 뭐 요 테스트 이름을 initialization 테스트 해놓고 이렇게 하면 이제 요 테스트 이름도 여러분들이 함수들을 이제 필요한 만큼 테스트하는 함수들을 하나하나씩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메소드가 deposit 그리고 withdraw를 만들려고 그래요. deposit, withdraw. 얘가 입금. 얘가 출금하는 거예요. 그러면 디포짓을 만들기 전에 내가 TDD는 테스트 프로그램을 먼저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디포짓을 만들기 전에 디포짓은 이렇게 금액을 받아서 뭘 늘려줘야 돼요? 잔액을 늘려주는 거죠. 그럼 이 두 개 말고 또 테스트해볼 케이스가 있을까요? 뭘 해보면 될까요? 그냥 10,000원 넣어보고 5,000원 넣어보고 잔액 확인해보면 다 땡인가? 또 뭘 해보면 좋을까? 뭘 해보면 좋을까? 여러분들이 디포짓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디포짓 함수를 테스트할 코드부터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디포짓 머릿속 어떻게 하면 돼? 주어진 인자를 받아서 그 인자를 어디다가 더해주면 돼요? 잔액에다 더해주면 되잖아요? 되게 심플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어떤 거를 이거 말고 또 뭘 테스트 해주면 좋을까? 테스트. 뭐 해보면 될까? 자, 요 디포짓은 void deposit int amount 이런 서명으로 구현하려고 그래요. 요거. 그러면 어떤 걸 테스트 해보면 좋을까요? 어떤 거를 테스트 해보면 좋을까?
여기에서 가능한 값들이 들어왔을 때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얘는 이제 일반적인 어떤 값들이 들어왔을 때는 테스트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걸 우리가 고민해 보려면 뭘 봐야 돼? 인자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인자를 볼 때는 인자에 뭘 봐야 돼요? 인자의 범위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이 인트, 자바에서 인트는 범위가 어떻게 돼요? 사인드죠, 무조건. 마이너스 뭐 2 얼마에서 플러스 2 얼마까지 가요. 그러면 이 함수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떤 거 들어올 때는 뭘 해야 되고, 뭐 어떤 문제도 있을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더해지겠죠.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가 뭐가 될까? 0이 들어오거나, 음수가 들어오는 거. 그 두 개.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뭐가 들어오면 또 문제가 될까? 0이 들어오는 거, 음수 들어오는 거. 그리고 또 뭐? 또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될까요? 오버플로. 그렇죠. 무지 큰 수가 들어가게 되면 그 수를 여기다 더하면은 어떻게 될까? 오버플로 나서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생각해내야 돼. 그리고 그거를 여기다 테스트를 쭉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이너스 5천 0을 넣어도 다 돼야 돼. 그러면 이게 지금 되게끔 디포짓을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세요. 지금 오버플로우는 여기다가 안 넣어놨어요. 오버플로우는 뺐어. 오버플로우 빼고 나머지 0대 아무것도 안 해야 되고 마이너스 5천 대도 안 해야 되고 얘하고 얘가 어떤 다른 케이스인지 같은 케이스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패키지 익스로 돌아와서 뱅크 어카운트에서 여기서 public void deposit int amount 요거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자 정상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죠. 그렇죠? 그럼 언제는 이게 되고 언제 안 돼야 되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음수이고 0일 때는 더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놓고 실현하면 테스트는 통과하죠. 이건 어떻게 할까? 오버플로 나는지. 이렇게 예를 들면 밸런스 더하기 어마운트가 인테저 맥스 int 이렇게 되면 될까 안 될까? 개념은 맞는 거죠. 그렇죠? 얘랑 얘를 더했을 때 그 결과값이 최저값보다 크면은 뭐가 나는 거예요? 오버플로 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개를 더하는 순간 만약에 얘보다 크면은 어떤 이상이 나? 오버플로가 나버리죠. 그럼 얘가 무슨 값이 돼요? 음수가 돼버려요. 그럼 얘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요거를 1로 넘기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밸런스가 인테저 빼기 어마운트보다 크면 어떻게 돼?
크면은 오버플로 나는 거죠. 그때는 또 안 하면 되죠. 뭔가 워닝 주든지 뭔가 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까지 따지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 하나 완전 만들고 싶다. 이게 정상적인 경우에 뭘 해야 돼? 밸런스 플러스 이퀄 어마운트예요. 이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렇죠? 이건 어려운 건 아니야.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닌데 이것만 해야 되냐? 아니에요. 요 인자에 대해서 잘 고민해가지고 이 인자의 범위를 잘 봐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반영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음수일 때, 0일 때, 또 어떤 어마어마한 값을 갖거나 아니면 밸런스가 워낙 큰 값이었어서 뭘 더했더니 오버플로 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못 해주는 거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함수 만들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처럼 지금 시간 관계 없는데 디포짓 테스트를 만들고 또 위드로 테스트를 만들어 보고 위드로 함수 만들어 보고 그런 걸 해봄으로써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가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TDD 방식이에요. 그럼 요거를 하려고 그러면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요것만 알면 돼요. assert equals라는 개념. 그리고 assert equals 말고 주로 쓰는 게 뭐가 또 있냐면은 assert true, assert false, assert true. 요런 네 가지만 알면 그 테스트 프로그램은 다 짤 수 있어요. 이거 말고도 더 있겠지만. 얘는 요 값하고 요 값이 같은지 따져주는 거. 같지 않으면 테스트를 페일 시켜주는 거예요. 요거는 주어진 값이 참이냐 거짓이냐 봐주는 거고, false이냐 보는 거고, 어떤 예외가 발생될 때, 예외는 안 봤는데, 예외가 내가 원하는 대로 맞게 발생되는지 볼 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만 알면 돼. 나머지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이잖아. 물론 여러분들이 JUnit 안 쓰고, 그냥 테스트 프로그램 만들어서 함수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이걸 만들어가지고 메인에서 이거 불러가지고 이게 제대로 되는지 확인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코드를 내가 직접 만들어서 짤라 그러면은 번잡하거나 보통 얘는 비교해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겠어요, 여러분들 테스트할 때? 프린트해서 보는 거야. 시스템 아웃 해가지고 만오백 나와야 되는데 잘 나오네? 테스트 통과했네?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거랑 테스트 프로그램 쓰는 거랑은 조금 다르요. 다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내가 우리가 이번 학기 강의하면서 이 JUnit을 많이 쓰진 않을 텐데 그래도 좀 보여드리는 거고, 예전에 저한테 이제 C++ 배우신 사람 거기서는 구글 테스트라는 걸 썼었죠. C++에서 아닌가? 아니구나. 지금 자료 구조에서 구글 테스트라는 걸 쓰는데 어쨌든 그거보다 얘는 더 쉬워. 왜냐하면은 그거 쓰려고 하면 어려운 게 있는데 JUnit은 이클립스에 어떻게 기본적으로 깔려서 와요. C++에서 구글 테스트는 자동으로 안 깔려서 오는데 JUnit은 잘 깔려오기 때문에 편하게 쓰실 수 있다.